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체계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체계는 전 범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속한 진행으로 됩니다. 꽤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기본기는 좀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 공인중개사 법령. 이 부분은 해마다 한 30문제가량 출제가 되죠. 좁은 범위 안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고, 상대적으로 내용은 좀 쉬운 편이라 우리는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시작할까요? 첫 번째 시간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우리 용어 6가지 있었죠. 첫 번째 용어는 여기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중개와 중개업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되어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 구가 없는 시는 시장이 등록관청, 읍이라면은 군수.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 하고 여기에 등록하면 뭐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개업 속에 중개도 들어있는 거죠. 중개업부터 시작할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 보수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중개를 하는데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는 걸 우리가 중개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28회에 이렇게 나왔죠.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X 이렇게 나왔죠. 이따 우리 지문도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외우세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리고 업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의미하니까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다. 그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개업은 이 용어 자체를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판례 주로 내용인데 보수와 업에 관한 판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은 판례는 아니고요. 시험에 잘 뜨는 지문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때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5죠. 5. 그러니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중개업이고 이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있어도 중개업이죠.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위반이냐 적법이냐 위반이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다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고 다만 처벌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고 한 중개 행위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런 판례도 있잖아요. 우리 등록하지 않은 자가 땅을 중개했죠. 그리고 다음 달 보수를 받기로 약속돼 있었죠. 근데 그 보수를 받기 전에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이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무등록 중개행위 위반죄 미수법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거죠. 간단해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받고 중개했어도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다 처벌이 안 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보수와 업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이 문장 자체도 나오고 이게 중개입니다. 그럼 중개업은 뭐냐? 중개업은 이거죠. 간단하게 하면 토, 건, 입, 광, 공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건 당연히 중개고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중개대상물은 뭐예요? 토, 건, 입, 광, 공 이 5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중개인 거예요.
예. 그럼 5가지 물건이 아닌 걸 대상으로 계약 체계를 알선하면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지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 알선, 뭐가 아니다. 이 법상 중개가 아닌 거죠. 중개가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동차 매매 알선을 보수받고 계속했어도 중개업이 아닌 거고,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차가 중개대상물이 되면 그때부터 자동차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야. 랜드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거 다 중개대상물 아닌 걸로 답하면 되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중에 자동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선박은 한 3번 정도 나왔네요. 항공기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 누가 손님이 찾아와서 사장님 나 헬리콥터 하나 사고 싶다 왔다고 우리 해주기 어려워요. 그런 건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뭐고? 중개업인 거죠. 그러니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뭘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자격증 따서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중개대상물이죠. 통원입관공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중개대상물이 이따 따로 자세히 배우죠.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건 당연히 중개고 이 시험에 나온 건 교환 하나 나왔어. 교환. 매매, 임대차 알선을 중개다. 이런 건 뭐 사람들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당사자 간에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그 밖에 다른 권리도 있잖아요. 그 밖에 다른 권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점유권은 왜 아니죠? 점유권은 계약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라는 사실로 취득하는 거라서 재작년에 출제했어요. 점유,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다. X.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O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중개가 된다는 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계약이 되는 걸 도와주는 게 중개인 거예요. 적어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게 알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고요. 계약으로 취득하는 권리고 전세권은 토지랑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취득하는 권리죠. 그러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O. 그러면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과 이전 계약을 알선하는 거 다 중개란 얘기니까 그걸 돈 받고 계속하는 건 뭐고? 중개업이고 자격증 따는 얘기예요. 자격증 따서 등록해야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자, 저당권. 저당권 의미 뭐 시험에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저당권도 토지나 건물에 성립되고 계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하는 것도 중개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잖아요.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이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이 당사자 간에 뭘 도와줬냐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도와줬죠. 대출 계약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죠.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게 중개면 우리 직업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대출 브로커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니까 그 대가를 받는 것도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지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뭘 설정했다고요? 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함께 도와주었다 이거죠. 이자는 누가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근데 이만큼을 한 것이 과연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죠.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거지. 근데 이자의 주장은 저당권이 과연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느냐 유무.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처음부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를 알선에다가 여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랬더니 판사님은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포함된다. 그러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니까 그때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다. 시험이 잘 떠요. 질권 왜 X죠? 동산에 성립되는 담보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얘 물건을 얘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걸 내가 도와줄 수는 있죠. 알선은 가능해요. 알선 했어도 이걸 우리가 중개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예를 들어 A 건물을 B가 올수리했다. 올수리. 공사대금 채권 변제계가 되고 B가 목적물을 모아요. 점유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유치권이 생기죠. 유치권이 생기는 걸 도와줄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걸 중개할 수는 없는데 이미 발생한 유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건 가능하냐? 가능하죠. 채권 양도 점유 이전. 그럼 유치권도 여기 붙어서 따라가더라. 함께 이루어지는 건, 얘네 넘어가는 건 계약이잖아, 계약. 이걸 알선했으면 당연히 중개니까 유치권을 뭐 하는 걸, 양도하는 걸 중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죠. 유치권에 이렇게 예를 들면 시험 지문은 이거예요.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실제로 나온 건 이거예요.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오, 그렇죠. 그냥 건물일 뿐이죠.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 이걸 중개할 수는 없지만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을 알선하는 건 중개죠.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도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건물만 샀다. 근데 별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뭐가 발생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 이걸 중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법정지상권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에요. 아직 등기가 안 될 뿐이지. 그럼 법정지상권을 뭐 하는 걸? 양도하는 건 지상권의 양도나 마찬가지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법정저당권은 뭐냐? 토지는 A 거, 건물은 B 거. B가 토지를 임차한 거예요.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임이 2년이 연체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민법의 649조죠, 이게. 민법의 649조에 보면은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고한 최후 2년인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뭐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원래 저당권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는 건 계약으로 이루어진이 아니니까 이 성립을 중개할 수는 없다. 간단해요. 유치권, 이렇게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건이잖아요. 법정 들어가고 성립 들어가면 다 중개가 안 되는 거죠. 법정, 그다음에 성립, 그럼 다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매권. 환매권은 뭐냐? A, B. A 걸 B가 샀는데 다시 되사기로 했다. 환매계약. 시험에 이것도 물었어요. 뭐도 물어봤냐면 이 환매계약. 이 환매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OX? O. 환매계약도 일종의 매매니까요. 환매계약 알선도 중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매계약은 채권계약이라서 이 둘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 부동산이 B에게 넘어갔고 B가 이걸 C에게 넘겨버리면 이게 환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환매가 안 되다. 그래서 환매계약을 대항력을 취득하기에 환매권 뭐 한다? 등기. 환매권을 등기했다는 거예요. 등기했으면 이걸 타인에게 양도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니까 등기된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도 중개다 이거죠. 그래서 환매계약 알선도 중개고 등기된 환매권을 양도 알선도 중개죠. 대표적으로 이 정도고요. 예전에 분묘기지권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다 이건 X죠. 분묘기지권 이런 건 중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중개와 중개업은 이게 다예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중개업 용어, 그다음에 관련 판례, 그다음에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여기다 행위 하나 붙이는 거는 이거죠, 그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이전계약 다 O. 그럼 유치권의 양도 O, 법정지상권 양도 O, 등기된 환매권의 양도 O. 이렇게 푸는 거니까요. 중개와 중개업은 이겁니다. 자, 다음 이제 나머지 용어 봅시다. 우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무슨 법에 따라? 그렇죠.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반드시 무슨 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거라서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X라고 이제 세 번이나 출제된 거죠.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는 어떻게 읽으시라고 항상?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를 정의할 때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지분이 왜 틀리는지, 왜 틀리냐.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자격을 취득해서 집에다가 모셔놓은 사람, 아직 중개업은 하지 않고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인중개사 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포함되고 이자도 자격을 취득한 자죠. 또 소속 공인중개사도 포함되죠. 이자도 자격을 취득한 자고 그 다음에 장롱 공인중개사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들을 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만 공인중개사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만 오어가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안에 이들을 다 포함한다.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등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3장의 개설 등록에서 또 자세히 배우는데 자, 법인 설립 등기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상법에 규정된 회사 만들거나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는데 협동조합은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동조합은 그냥 협동조합도 법인이다. 법인 설립 등기에 마쳐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되는 회사지만 어떤 이제 평등 지배 구조를 가진 회사다. 상법상 회사는 그냥 수직 관계고 여기는 이사들이 다 평등한 지위를 갖는 그런 회사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우리 사유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라 등록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뭐가 됐든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그럼 상법상 회사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길게 알 필요 없고요. 깊게 알 필요 없고 일단 이름 5가지 기억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경영지를 뭐라고 부르고 임원이라고 부르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인데 줄여서 사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얘기하면 상법상 회사의 이사들이란 뜻이지. 그리고 협동조합도 임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포함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2명이 만든 회사다. 2명 만든 회사라면 그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일 것? 그렇죠.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그다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이제 1명 남았죠. 이자 누구 해야 돼? 그렇죠. 공인중개사 이어야죠.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1명 더 있으면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3분의 1, 2분의 1이니까요. 1명 더 있어도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이 상법의 개념이 이거예요. 상법의 개념은 이 대표자, 사원, 임원 이 4명이 곧 법인을 만든 거죠. 회사와 한 몸이다. 이런 개념이 상법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곧 이 4사람이 등록 기준을 갖추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대표자 중개사, 3분의 1 중개사 이 첫 번째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4명 다 어떤 교육 받아야 돼? 실무 교육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명 다 받으라는 거예요. 법인이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건 그 4명이 실무교육을 다 받으란 말이니까. 그리고 4명 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등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 넷이 곧 회사와 한 몸이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인, 우리 회사원 있잖아요. 뭐 고용인은 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잖아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뭐 공인중개사만 두던 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두던 이것도 다 자유일 텐데 그러면 고용인이 결격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고용이 안 되는 거지 등록을 못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사람이 결격이야. 그럼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애들이 바로 대표자 사원 임원이다. 얘네들은 등록 기준을 갖추는 건 아니고 결격이 있으면 고용이 안 될 뿐인 거지. 고용이 안 되고.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용어 이렇게 부르죠. 갑은 항상 뭐라고 부르고 대표자라고 부르고 대표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있는 애들 이 을하고 누구 A 둘 다 뭐라고 불러요? 둘 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용어를 쓰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 법인은 소공이 둘이 있다.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도 있고 고용인인 소공도 있더라. 뭐 이런 거죠. 뭐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요. 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보셨어. 자, 이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죠.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는 거지요. 전부 다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지요. 물론 부칙상 개공인은 등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오래전부터 그냥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개설 등록한 자는 이 셋을 말한다. 이 개념을 알아야 이따가 문제도 하나 풀려요. 우리 22에 나왔던 그 유명한 지문이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 자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이어서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제가 영어로도 이름 지었죠? SG라고. SG 워너비. 그럼 소공이 되고 싶어.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알았어요. 자,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죠. 당연하죠. 일단 소공 문제 풀 때는 항상 뭐부터 찾아야 돼?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걸 먼저 찾아야 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역시 포함합니다. 그 자도 소공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소공이고, 그럼 어떤 일 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 색칠 잘못했네. 색칠 잘못했네요. 보조. 죄송합니다. 보조가 중요한 단어죠.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죠.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런 지문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공이다. 오. 또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오. 그다음 법인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공이다. 오. 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아직 소공의 문제가 뭐가 안 나오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공이다. X.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리가 수행한다는 말은 확인설명, 또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공과 소공 이런 차이는 아시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건 누구의 의무지? 개공의 의무지. 그 소공의 의무는 아니다. 소공 작성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작성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위반이에요? 개공의 위반. 개공의 업무정지 O, 소공의 자격정지 X. 근데 소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 작성했을 때 뭐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개공이 위반했을 땐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했을 땐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수행 또는 보조. 보조도 해야죠. 커피도 타야죠. 참 중개보조원은 시험에 옳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조원은 그냥 항상 틀리게 나오는데 그래서 보조원이 시험에 딱 뜨잖아요. 그냥 X하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어쨌든 X하고 지나가도 거의 맞출 확률이 높아요. 네. 보조원은 일단 어디를 찾아야 돼?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를 먼저 찾아야지. 여기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리고 소속되어서 어떤 일이에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집 보여주기와 결핍 내리기. 현장 안내 확인 설명 X,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X 다 출제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수행 하면 틀리는 거죠. 수행. 근데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여기 보면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이 말 써 있거든. 중개 업무와 관련된. 평소에 주의 있게 안 보다가 괜히 시험 볼 때 그날따라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문제 풀다가 중개 업무? 중개 업무는 아니지. 이렇게 이제 실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걸 보조하지 그럼 뭘 보조해요? 뭐 장 받아줘요? 예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에 맞다는 거 신경 쓰시라고요. 자, 이 페이지 다 했네.
다 있고 이제 내려갑시다. 문제 하나 풀어보자고요. 문제를 하나가 아니고 OX 지문으로 이쪽은 OX 지문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중개업부터 풀어볼게요. 중개업부터 풀어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X 중개업이라니까 콩밥 중개업이요. 자, 답 가리고 풀어야 돼요. 자, 2번은요. OX X 유무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보수 안 받아오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3번 유용한 판례죠.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그렇죠. 보수를 안 받았으면 중개업이 아니죠.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4번 우연히 딱 떴어. 우연히 떴으면 보수를 받았어도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맞죠. 네. 자, 이쪽에 중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이다. 그렇죠.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이것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만. 3번만 아직 출제가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 토지에 대한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맞죠? 맞죠. 재작년에 출제된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오죠. 법정 지상권 양도 알선은 중개이다. 오, 그렇죠. 자, 이거 3번.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만 말한다. X.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만 말한다. X. 다 틀립니다. 맞죠? 여기도 2번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공에게 소속된 자만 말한다. 그러니까 틀리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에요. 안 나온 지문. 그다음에 3번. 개공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X. 그자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X. 소공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소공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 소공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서라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나올 때는 수행 보조가 다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만 써버리게 되면 보조만 할 수 있게 되죠. 수행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X. 그 다음 2번은요. 우리 소공을 묻고 있는데 OX? X. 왜? 아닌 자로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오죠.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 3번은 법인의 사원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 자는 누구야? 공인중개사야. 그럼 소공이다. O. 그 다음에 4번을 잘 물어봐요. 4번이 중요하다고.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다. 오, 그렇죠. 수행을 빼고 내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취직해서 하루 종일 커피만 타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뭐야? 소공이죠. 맛있게 타는 거 어떻게 해요? 환상적 물 조절. 자, 보조원은 여기 틀렸어.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아닌 자로서. 뒤에는 맞죠. 뒷부분은 맞아요. 자, 6번은 아닌 자로서. 좋아.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X.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다. 자, 용어의 정의를 마칩니다. 어렵겠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뭐 빨리빨리 해야지. 자, 이제 중개대상물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 아니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중개대상물. 토지는 이거 말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토건 입광공인데 토지는 한 필지 뭐라도 일부라도 분필하지 않은 한 필지 일부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하나죠.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 골라라, 기업번,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 뭐 이렇게 출제된 거죠. 주로 시험에 뭐가 나뜨죠? 건축물이 뜨죠. 건축물. 이 건축물은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는 거잖아요. 이 건축물은 여러분 그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은 뭐예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은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민법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민법 판례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뭐예요? 지붕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있고 그리고 주벽까지 다 갖춘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갖춘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범위가 넓죠? 건축법이 더 범위가 넓어요. 이게 민법상 건축물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다 갖춘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건축물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색깔 부분 있죠? 이게 무슨 색깔이요? 분홍색인가요? 핑크색이라 합시다. 자, 이 핑크색 부분은 기둥이나 벽이 하나 없는 것들이죠. 하나 없는 것들. 이게 세 개 다 갖춘 건 양쪽 법의 공통 부분이고, 그리고 기둥이나 벽이 하나 없는 것들은 이 테두리, 도너츠 부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이 파란색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지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거죠. 법 규정 없는데 판례는 뭘로 봤다?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죠.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되니까 어디까지만 말한다. 오로지 여기까지만. 이만큼으로만 건축물은 한정된다고. 이만큼만 중개대상물이다 이거예요. 이만큼만. 그럼 기둥이나 벽이 하나 없는 것들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세차장 구조물이잖아. 우리 세차장 구조물. 지붕 있고 기둥이 있는데 주벽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따 문제 풀 때 나오겠지 뭐. 문제 풀 때 나오겠지 뭐. 그래서 민법상 아니 문제 풀 때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문제 풀 때 나오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기둥과 지붕을 갖추었는데 주벽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X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미 출제됐어요. 기둥 있고 지붕 있고 주벽을 다 갖췄으면 미등기 건물도 오고 무허가 건물도 다 오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저라는 건축물은 민법상인 부동산인 건축물로만 봐야 된다 이거지. 이 정도 출제되고 우리 장래 건축된 건물이 뭐예요? 분양권이지 뭐. 분양권. 지금은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인 거 다 알지만 이 사건은 1989년이지요.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왜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고 싸웠냐면 건물이 없잖아 눈앞에. 건물이 없으니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지. 판사님은 장래 건축될 건물이다. 그래서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었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으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험에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잘 나와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의 출청길에 신청에 당첨만 된 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시험에 입주권이나 세 글자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게 출제했다가 오류가 되버렸어. 오류가. 요즘엔 재건축에서 동호수가 나와서 분양계약에 체결된 입주권을 입주권이라 부르거든요. 요즘에는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올 1990년 당시는 입주권이라는 건 사회통념상 딱지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세 글자만 시험에 나왔다가 오류가 됐었어요. 한 8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입주권 이름은 해줄지 않고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게 다 써줘요. 다 써주면 아 분양 예정자구나. 동호수가 안 나왔구나. 분양계약이 안 됐구나. 중개대상물이 아니겠지.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 입주권 X 이렇게 부르면 돼. 어차피 다 주니까. 입주권 X, 대토권 X 이렇게. 분양권 O, 입주권 X, 대토권 X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은 현재 존재하는데 이 주택이 나중에 철거된다면 저쪽에 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붙어 있다는 거지. 공급받은 거야? 안 받은 거잖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대토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인데 이 법조문이 그 밖의 토지정착물이라고 돼 있으면요. 이거 법률이거든요. 법률 제3조. 그 밖의 토지정착물이 했으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에다가 그 밖의 토지정착물이 뭔지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 법에서 시험이 낼 건 없고 판례는 딱 하나 있죠.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이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인 방법 갖추면 O, 안 갖췄어 그러면 X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거 말고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고. 그 다음 입광공은 요즘에는 이게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물어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요즘에 묻지 않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저는 안 내야 된다고 안 내야 되는 것이라고 안 내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마찬가지예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 이게 시험 범위면 우리 상법도 시험 봐야 되죠. 상법상 회사를 만들 건데 상법도 시험 봐야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건 시험에 내면 안 된다. 그러나 임목은 17회, 20회, 10년 전에는 출제가 되긴 했었다. 일단 임목이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 집단 이 정도 말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 집단이고 이 수목 집단을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기하는 이유는 그렇죠. 저당권 설정이 목적인 거죠. 여기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시험이 그 당시 인목이 2번 출제되는데 2번 다 답이 뭐였냐면 이게 답이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인목인데 인목을 배워냈습니다. 배워냈어도 저당권은 그 토지로부터 분리되는 수목에 대해서도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은 계속 미친다. 이것만 2번 출제.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답이었어요. 나머지는 뽑아내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 반출되기 전에 곧바로 경매에서 채권 회수 가능하도록 저당권은 그 토지도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나무는 살아있으니까 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쳐버리죠. 그래서 옆구리에 썰면 미친다 이렇게 외우세요. 옆구리에 썰면 미친다. 그게 인목이고요. 그리고 이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토지, 공장에 있는 토지, 공장의 건물, 각종 기계, 설비,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든 거죠.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만든 걸 우리가 재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광산 쪽이면 광업재단, 공장 쪽이면 공장재단이고 이건 몇 개의 부동산,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리고 이 전체로서 매매, 저당권 외의 권리 목적은 되지 못해요. 이 전체로서 저당권 설정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 개념 알고 안 돼요. 다 등기된 거다, 등기된 거. 등기된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광고는 뒤로 갈수록 또 나와요. 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X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할 때는 O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죠.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중개대상물 여부, 선박, X. 금전채권, X. 이거 중요한 판례죠. 금전채권 X. 금전채권이 뭐예요? 이 사건이에요. A는 금전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부실채권이라 바로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근데 이걸 타인에게 양도한 거예요. 양도한 거죠. 이걸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판례는 이걸 2개로 분리시킨 거예요. 금전채권, 양도, 알선. 이건 뭐가 아니지만 중개가 아니지. 중개가 아니지만 저당권, 양도, 알선. 이건 뭐죠? 이건 중개죠, 중개. 그러면 중개 보수 플러스 알파 받는 거잖아요. 이건 중개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를 퉁으로 얼마 이렇게 받은 거거든. 이 퉁으로 얼마 받았는데 5천만 원이가 받았어요. 이것은 중개 보수를 초과했죠. 그래도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여기서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 보수인지를 알 수 없지 않냐. 그러니 금전채권, 양도, 알선은 뭐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고 중개 보수가 여기 적용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선박 X, 금전채권 X. 자, 색깔이 이게 잘 나온대요. 이걸로 할게요. 권리금 X. 권리금은 그 건물의 가치가 아니죠. 밑으로 이어지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우리 시설물의 가치니까 X.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이체 등은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자산 가치 다 X. 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고 2번 30일에도 출제될 정도로 잘 나왔어요.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 행정재산 X. 시청 이런 거죠. 4번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 잘 안 사요? 아예 못 사요? 잘 안 사는 거면 O. 잘 안 사는 거면 O. 군사시설 보유역의 토지 다 O. 그 다음에 가압류된 토지, 가등기된 건물, 경매 등기된 토지 건물 다 O죠. 잘 안 사는 것뿐이죠. 법정지상권 성립은 X지만 성립된 토지는 O. 유치권의 성립은 X지만 성립된 건물은 O. 무주부동산, 미채굴 광물, 사건 소멸 프락지 다 국유. 다 국유. 사인에 의한 공유수면 밀입지, 개인 땅 된 거니까 O.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네. 다음에 이제 3장 갑시다. 아니, 3장이 아니고 다음 세 번째 테마로 갑시다. 세 번째 테마는 9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몇 글자? 7글자.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7글자라서 7자 2번 나옵니다. 7자 2번. 제목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밑에까지 다 봐야 되니까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7자 2번 나온다고. 여기 7명 한 번 나오고 여기 7일, 여기 7일, 여기 2번 나옵니다. 2번, 숫자 2번, 7자 2번 나온다. 일단 첫 번째 계획은 어디에 둘 수 있다. 그렇죠.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두지 어디다 두어? 국토부에 둘 수 있다인데 이걸 두어야 한다라고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네, 연습은 좀 해야 돼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심의상이 생기면 소집, 끝나면 해체. 이렇게 돼. 연중 상시로 두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거죠. 둘 수 있다. 그다음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제외는 한 번도 안 나와요. 7명, 11명, 7월 11일, 7명, 11명 위원 구성한다. 위원장 이미 출제됐어요.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 장관 X, 장관이 위원장 되는 건 없어요. 나머지 위원, 이게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런 걸 시험에 낼 때는 위원장이라고 돼요. 위원장.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X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은 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내고요. 내더라도 맞추기 어려워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웬만하면 O예요. 웬만하면 O. 여기 없는 걸 굳이 찾아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여기 있는 걸 내도 잘 모르니까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인 위원은 원래 임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 사람 빼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의 규정이 없다고 돼 있잖아. 이런 건 시험에 내진 않고요. 연임 규정이 없어서 예를 들어 한 1회만 연기할 수 있다. 1회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X입니다. 1회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연임 규정이 없어서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걸로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아래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줄 수 있다. 심의사항 4가지는 공부손수,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보수 변경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줄 수 있다. 1번은 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좀 바꿔보자는 얘기잖아요. 시험 제도 바꿔보자고. 이럴 때 이제 이걸 심의하기에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육성,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우리 보증 설정 금액 좀 올려볼까 뭐 이런 거. 중개보수 변경 좋아요. 중개보수 체계 좀 바꿔볼까 이거지. 이게 중요하죠. 심의위원회에서 1번이요.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였어요. 그러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니까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제도를 심의해서 변경했으면 시험 제도가 바뀐 거니까 전국의 시도지사한테 이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X 보면은 중개보수 변경 이걸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X라고 되어 있잖아요. 27의 정답이거든요. 정답인데 푸는 방법은 4가지 중에서 1번이 들어가야만 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는 따라라 그러면 X가 되는 문장. 그냥 그 공식을 외우면 돼요. 공부손수 공 따라야 한다. 끝. 오케이. 나머지는 따라야 한다. X.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는 했으면 돼요. 그 다음은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 의결사항 보이는데 의결사항은 뭐냐? 의결사항은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심의위원회 이거는 뭐고 심의사항이고 여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에요. 어떻게도 나왔었냐면 29회 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냈었거든.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건 심의사항, 의결사항 아닌 걸 찾으라고. 그럼 여기 아닌 걸 찾으면 되지 뭐. 심의사항은 공부손수, 의결사항은 시험은 시도지사 시행함이 원칙, 예외로 누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땐 심의위원회 의결 미리 거치라고 그랬죠. 또 심의위원회 의결 거치면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또 심의위원회 위원회 기피 신청 들어온 건 이따 여기 나올 거예요. 기피 신청. 심의위원회 위원 저 위원 좀 빼주실래요? 나한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의결사항 3개. 심의사항 4개, 의결사항 3개. 심의사항 4개고 의결사항 3개다. 됐어요. 됐고. 자. 여기 OX 다 써드린 거 있죠, 이게?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 다 써드린 거 있잖아요. 이대로 연습하시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위원장이 뭐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업무도 총괄하고 이럴 텐데, 이제 1번도 이미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X라고 돼 있고 이미 정답으로도 출제됐어요. 이거는 이제 30회 정답이니까요. 30회 정답. 나중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에 가면은 부위원장이 있죠. 이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죠.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대행하죠. 부위원장이 없을 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렇게 표현하고 2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땐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해라.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건 예외잖아, 예외. 이게 문제를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소집하려는 경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오. 이렇게 내겠죠. 뭐. 맞게 낼 때는. 틀리는 때는 막 이러지 않을까? 숫자 내는 거. 숫자 틀리게. 10일 전까지 뭐 이렇게. 그럴 확률이 하나도 없고요. 이럴 것도 가능하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X. 틀린 거죠. 근데 전날까지.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간사는 항상 위원장 수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는 항상 위원장 수족. 심부름도 하고 회의 준비도 하고 사무 처리도 하고. 그럼 위원장은 아니 간사는 누구랑 친해요? 위원장이 친하지. 위원장이 누구지? 국토부 제1차관. 간사는 위원장이 친하고 당연히 위원장이 국토부 제1차관이니까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지 누구한테 지명하겠어요? 후배겠죠, 후배. 자네가 간사하자. 형님 그래야죠.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자 다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제척은 뭐예요? 그 사람 빼고 한다는 얘기죠. 뭐 빼고 한다. 위원이 다음 4가지에 해당하면 심의결할 때 빼고 한다. 제척된다. 위원이 오늘 안건에 직접 당사자라고 또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오늘 안건에 직접 이익 당사자면 빼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또 위원이 오늘 안건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이었다. 빼고 해야죠. 3번, 2번 출제됐어요. 뭐 자문도 나왔고 한번 읽어볼까 같이? 증언부터 오늘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뭐 하셨다?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한 번만 더 시작.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시작.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걱정하지 마. 여기 없는 건 안 내요. 여기 없는 건 안 냅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내면 빼고 한다. 그다음에 위원, 변호사인데 이 양반이 변호사나 이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이 오늘 안건 당사자의 법무대리인이야. 법무대리인. 그럼 빼고 해야지. 우리 고객인데. 또 얼마 전에 대리인이었어. 제쪽 사유. 자, 2번, 3번 묶어보고. 위원이 본인이 제척 사유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죠. 제척 사유는 건 본인이 잘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될 거예요. 안 하면 누가? 국장이 그 위원을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위원의 임명권자와 해촉권자는 다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 위원장이 아니라는 거. 이게 아직 이것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아까 여기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 위원의 임명권자, 위원의 해촉권자 아직 다 출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유력한 후보. 4번은 오늘 안건 당사자가 외부인인데 그 위원회를 바라보니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나랑 안 친한 사람이죠. 그렇죠. 왼수예요, 왼수. 이러면 당연히 공정한 심의결이 기대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 기대하기 어려웠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 뭘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뭘로 결정한다? 의결로 결정. 아까 심의위원회 의결. 저 사람 빼주세요. 전 여친이에요. 빼주세요. 이거죠. 빼주세요. 자, 됐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보셨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 2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자격시험 제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시 있겠습니다.